인상파 미술의 현장지대인 부지바를 지나 언덕으로 올랐으면 음악에 있어서 처음으로 인상주의를 시도했고 그것을 완성시킨 프랑스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의 고향 생제르망 앙레가 있다. 그의 고향 마을이 부지발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우연 속의 한 조각 필연인지도 모른다. (1862년)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자기 상점을 벌이고 있었지만 살림은 늘 가난했다. 그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가난하기에 유난히도 튀어나온 이마가 기름 램프에 빛나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집스럽게 튀어나온 이마는 훗날까지 두고두고 그의 인상을 결정하는 특징이 된다. 국민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소년 드뷔시는 침울한 고독만을 유일한 친구로 삼았다. 혼자만의 울타리 속에서 내향적인 성격을 키워나갔고 날카로운 감수성은 그에게 사색적인 반항의 기질을 심어줬다. 취재팀은 그의 생가에서 만나지 못한 흔적들을 마을 박물관에서 대신 발견할 수 있었다. 드뷔시가 고향 마을에 남기고 간 유형의 유산. 원래는 마을 산책길에서 지나는 이들을 보태주던 기념 조각도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 지금은 박물관 깊숙이 자리를 옮겼다. 위대한 음악가이기보다는 늘 프랑스 음악가로 불리워지기를 원했던 그의 이름자와 함께 최초의 인상주의 음악 작품인 목심의 오후 전주곡의 악보 일부가 새겨져 있다. 그는 그 그림의 인상주의를 이 음악에 집어넣어 음을 마치 색채처럼 썼다.
드뷔시에게 가장 커다란 예술적 동기를 선사했던 스테판 말라르메. 당시 말라르메 살롱에는 앙드레 지에드, 마네와 같은 문인과 화가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다. 드뷔시는 유일한 음악가로서 이 모임의 참석자가 되는 행운을 누렸고 이때의 인연이 훗날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완성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À ce mal d'être neutre et dormeuse. Parmi leurs seuls bras ardeux, 목신의 오후는 본래 상징파 시인으로 이름난 스테판 말라르메 원작의 장시다. 말라르메는 두루농에서 내다보이는 론강을 배경으로 이 시를 쓰게 된다. 시 속에 등장하는 무대는 아카디아의 라도 강변. 물의 요정들이 목욕을 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신의 피리 소리에 놀라 도망을 친다. 짓궂은 목신은 도망치는 물의 요정을 희롱하지만 제신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깊은 잠에 빠진다. 꿈에서 깨어난 목신은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데 이 꿈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목신의 오후의 주제이다. C'est d'avoir et de vaincre ces peurs traîtresses, d'iriser la touffe échevelée de baisers que les dieux gardaient si bien mêlés. Car à peine j'allais cacher un rire ardent sous les reflets heureux de mon sol, gardant par un doigt saint, afin que sa candeur de plume se teignit à l'émoi de sa sœur qui s'allume, naïve et ne rougissant pas, que de mes bras défaits par l'irrable trépas, cette proie, à jamais ingrate, se délivre sans pitié du sanglot dont j'étais encore ivre. Tant pis vers le bonheur, d'autres m'entraîneront par leurs tresses nouées aux cornes de mon front. 현대 음악을 깊은 잠에서 깨워놓은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근대 관현악곡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말라르메와 드뷔시 두 사람을 예술적 가교를 맺어준 이 작품이 드뷔시에 의해서 먼저 피아노로 연주됐을 때 원작자인 말라르메는 조용히 붓을 들어 그 감흥을 적어내려갔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숲의 신이여, 피리 소리 아름답게 울리면 빛나는 황희와 더불어 듣고 있노라. 그곳에 드뷔시의 영혼이 담긴다.
라는 뜻을 가진 꼰세르베에서 따온 꼰세르바뚜아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고수성 짙은 프랑스의 음악학교다. 고작 10살 나이의 소년 드뷔시는 그때까지 제대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파리 고등음악원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한다. 하나의 사건으로까지 여겨졌던 그의 합격은 보수적인 교수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조금씩 갈등을 겪게 된다. 보수주의와 정통성을 고집하던 파리 고등음악원에서 드뷔시는 당돌한 혁명주의자로 성장했다. 자신의 두 귀를 궁극적인 근거로 해서 우선 음과 자기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했고 교과서 속의 공식은 과감하게 거부했다. 권위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는 대신에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드뷔시. 그는 수업 도중 잠시 교수가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교실의 피아노로 다가가서 기괴한 화음의 연주를 하곤 했다. 권위와 명성으로 가득 찬 교수가 못마땅한 제자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봐, 클로드 드뷔시군. 자네는 불협화음을 가지고 음악을 망쳐버릴 셈인가? 네, 그래요. 오늘의 불협화음은 내일의 협화음이 될 테니까요. 이곳 음악원에서 재학할 때의 드뷔시에 대한 평가를 드뷔시 자신에게 직접 했다면은 그는 아마도 딱지 점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드뷔시는 파리 고등음악원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의 음악에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교수는 오직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가 라비냑이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라비냑 교수가 드뷔시의 음악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교수는 동양적인 음악의 표현 방법과 그리스 음악의 리듬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당시의 음악계를 주도하는 작품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드뷔시는 나중에 에밀 듀랑 교수로부터 화성학에 관한 수업을 받게 되는데 교수는 자신의 이론에 어긋나는 자유로운 발상을 하는 드뷔시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에 있어서도 드뷔시의 과학적이고도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1등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 음악원에서 드뷔시가 지낸 재학 시절은 그가 지닌 자유분방한 천재적 영감과 음악원이 가진 규율과 보수성의 충돌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드뷔시가 남긴 반항적인 일화에도 불구하고 음악원 내부에는 교수들의 이론주의 교육에 반기를 들었던 드뷔시의 이름을 딴 교실을 찾을 수 있다. 취재팀이 도착했을 때는 마침 방학을 맞아서 자료 정리를 위해 이 교실은 어지럽혀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베토벤과 모차르트, 베를리오즈의 악보와 함께 드뷔시 추모음악회 팜플렛도 눈에 띄고 있다.
드뷔시의 나이 22살 나던 해, 봉트자르 난간에 기댄 채 세느강 물빛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치면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클로드, 축하하네. 자네가 올해 로마 대상을 타게 됐다는 소식이야. 응모작품 방탕한 아들로 영광의 대상 수상자가 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드뷔시는 여전히 강물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침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다. 마옵소서. 우둔한 일주의 속에 나 자신을 가두어야 한다니. 이곳 빌라메디치는 로마 스페인광장 북쪽의 핀치 언덕에 있습니다. 1543년 세워진 메디치가의 별장을 1803년 나폴레옹이 사들여서 블란스 아카데미아의 소유가 된 이래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블란스 아카데미아에서는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등의 분야에 걸쳐서 매년 콩쿠르를 열어서 1위 입상자들에게 로마 유학의 길을 특전을 주는 로마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드뷔시는 음악 분야에서 이 로마상을 받게 되어서 이곳에 유학합니다. Le cardinal Jean-Baptiste avait installé les plus belles statues de sa collection. Vous voyez ici le piano de Debussy. Comme l'indique cette inscription, c'est sur ce piano qu'il le composa en 1886 et en 1887, lorsqu'il était pensionnaire de l'Académie de France, certaines de ses pièces les plus célèbres, c'est-à-dire les rondes de printemps, La Demoiselle de Luth et les petites suites pour piano. Je vous en prie, mais il n'est pas accordé. 빌라메디치 시절 그는 줄레이마와 피아노를 위한 작은 모험곡, 봄, 선택받은 소녀 등의 작품을 썼다. 그는 언제나 피아노로부터 새로운 운율, 낯선 음색의 반복, 소리의 정교한 결합을 끌어내려고 노력했고 페달의 사용을 중요시했다. 당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구들 간에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게 관습처럼 돼 있어서 초상화 보관실에는 드뷔시의 청년 시절 모습도 보관돼 있다. 모든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빌라메디치 시절이 드뷔시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지옥일 뿐이었다. 독창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규율이 강조되는 집단 생활에 대한 염증 때문에 드뷔시의 마음은 항상 또 다른 자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집단 생활은 내게 있어서 창작성까지 빼앗아가버리는 무의미한 것이다. 세속적인 규율 속에서 나는 자유를 구속당한 채 한없는 비상을 꿈꾸노라.
로마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는 퓨미치노 항구. 유학 시절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프리몰리 백작의 별장에서 그는 오랫동안 갈망해온 고독의 자유를 만끽한다. 하루 종일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드뷔시는 자연 그대로의 본능을 마음껏 충족시켰다. 은백색으로 빛나는 바다, 바위에 부서지는 물거품. 그는 바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물결과 바람이 나누는 대화에 함께 빠져들면서 정신적 방랑을 즐겼다. 그가 사랑했던 바다의 추억은 훗날 교향 관현악을 위한 걸작 바다를 탄생시킨다. 드뷔시가 바다를 쓴 곳은 그러나 바닷가는 아니다. 다만 그때의 인상을 깊이 간직해 두었다가 훗날 첫 번째 부인인 로잘리의 친정집이 있는 부르고뉴 지방의 미시응에서 비로소 작품으로 쓰기 시작한다. 주변은 바다 대신 넓은 들판,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역시 바닷물결의 속삭임이 아니라 국도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뿐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 한가로운 시골 마을에 있는 동안 내내 바닷소리를 기억해내고 그 인상을 오선지 위에 담았다. 뒷뜰에 널어놓은 빨래며 소박한 집의 모습이 시골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드뷔시는 여기서 창작 의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그의 망막에 새겨진 바다는 이내 가슴에 전달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다가 작품에 손을 대는 순간 파도의 부서짐까지 재현될 만큼 인상적이다. 어린 시절 간내에서 처음 보았던 바다의 인상 위에 퓨미치노에서 느꼈던 바다의 감동이 어우러져 인상주의 음악의 걸작인 세계의 교향적 소묘 바다를 그려낸다. 20세기 최고의 오페라로 꼽히는 그의 대표작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에서도 그의 바다에 대한 인상을 아름답게 꾸며내고 있다. 찬물결처럼 너울거리는 바다가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의 분위기라면 세계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는 바다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파도의 장난을 미묘한 음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인상주의 음악을 시도한 작곡가인 드뷔시의 음악을 연주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의 작품을 연주하자면 이 피아노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기교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건반을 사용하면서 또 동시에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잠시 제가 그의 작품 중 전주곡집 제1집의 한 곡인 무너진 사원의 부분을 한번 작곡했습니다. 드뷔시는 모든 건반과 모든 페달을 동시에 사용하여 각 음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 즉 음의 색채감을 느끼게 했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것은 드뷔시 이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화성법과 음계를 도입하고 페달을 함께 사용하여 신비한 화음을 내는 그러한 작품을 쓴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라면 자연히 그의 특이한 음폭의 형태를 느끼게 되죠. 그의 곡을 연주할 때는 이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작품 자체의 분위기에 대한 피아니스트 자신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를 잊어버린 채 사랑의 기쁨을 추구했던 드뷔시. 아내 로잘리와 헤어져 부유한 은행가의 부인 엠마와 만난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만 한편 비판적인 세상의 이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했다. 이혼 그리고 재혼. 당시 사회의 도덕률은 드뷔시의 이 같은 행동을 맹렬히 비난했고 친구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상처받기 쉬운 드뷔시의 마음은 그를 마침내 내면의 고독 속에 깊이 침잠시키고 말았다. 말년의 생활은 이처럼 고뇌에 찬 것이었지만 그는 바로 이때부터 오히려 활발한 작곡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엠마와의 생활. 지금까지 가난하게 지내왔던 그의 새로운 생활이 호사스럽게 비치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이제 그의 작곡 생활도 끝장났으리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세상의 비난에 귀를 막은 드뷔시는 마치 은둔 생활을 하듯이 이곳에서 자신의 세계에 파묻혀갔다. 1905년 첫 부인 로잘리와 정식 이혼을 한 드뷔시는 부유한 은행가의 딸 엠마 부인과 새로 살림을 차린 곳이 바로 이곳 스퀘어 드 라베뉴 포슈 24번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오랜 가난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오로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별장 같은 이곳들을 거닐거나 정원손질을 하면서 악상이 떠오르면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빨간 가죽 수첩에 적곤했습니다. 1918년까지 약 13년간을 이곳에서 지낸 드뷔시는 피아노 곡집에 영상, 전주곡, 그리고 연습곡집을 발표했고 어린 딸 슈슈를 위해 작곡한 어린이 세계도 작곡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1904년에 찍은 드뷔시의 얼굴 사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요, 저희 어머니 엠마의 사진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같은 날 같은 발코니에서 찍은 저희 의붓 아버지이신 드뷔시의 사진이죠. 또 이 드뷔시가 정장을 한 사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제 어머니가 드뷔시의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개하고 찍은 사진이 보이죠. 제 오라버니에게 벨레아하고 찍은 사진이랍니다.
드뷔시 선생은 항상 그의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악상을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정원을 거닐면서 연못가도 산책하고 그러다가 얻은 작상으로 작곡을 했지요. 드뷔시에 의해 작곡된 피아노 곡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드뷔시 선생의 작곡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알아보기란 무척 힘들어요. 자세히 봐도 잘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작곡 노트인데 그는 이 수첩에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고 옮겨놨던 것이지요. 드뷔시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피낭 부인은 소중하게 보관해온 유품 속에서 생전의 드뷔시를 회상하고 있다. 드뷔시는 말년에 접어들면서 인상주의 음악의 완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자연을 색채 현상으로 포착해서 빛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조를 표현하는 기법. 이 기법을 그는 자신의 음악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다. 그는 음향 자체를 중요시하고 변하기 쉬운 감정마저 음악으로 표현해냄으로써 현대음악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 드뷔시는 순서에 맞춰서 작곡을 해나가는 타입이 아니다. 오히려 책상을 떠나서 정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악상을 그 자리에서 수첩에 옮겨 적곤 했다. 따라서 자연이 빚어내는 빛의 무늬는 항상 그의 오선지 위에 살아서 춤추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작품 가운데에는 특히 금빛 물고기, 또 그 유명한 월광이 포함된 모음곡 베르가 마스크가 불후의 명작으로 꼽힌다.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음악의 아버지로 인정받았으면서도 끝까지 가난한 창시자로 남아있기를 고집했던 드뷔시. 그는 자신의 기념조각 속에서 평소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 획일적인 규율은 그만둬라. 자유 속의 규율. 그 누구의 충고도 우리에겐 소용없는 말이 되리니 귀 기울이지 말라. 세계의 역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족할 뿐이다.
드뷔시에게서 시작된 인상주의 음악이 그에게서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켜져 온 묵은 틀은 모두 깨어져 나갔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현대음악의 모든 것이 흘러들어왔다. 현대음악의 문을 열고 난 뒤에 드뷔시는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조용히 땅으로 돌아갔다.